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5세기 중엽, 북중국의 강대국 북위는 북방의 유연과 남중국의 송나라 군대까지 잇따라 제압하며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였다. 기세가 오른 북위는 고구려 정벌까지 노렸지만 고구려의 국력과 군사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북위는 섣불리 대군을 움직이기보다 먼저 계략을 꾸며 고구려를 흔들려 하였다. 서기 466년, 북위는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 혼인을 요청하였다. 겉으로는 우호를 내세운 제안이었다. 고구려의 공주를 보내주시오. 혼인을 맺어 양국의 화친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혼인 요청이 아니었다. 강대해진 북위가 고구려를 시험하고 나아가 내부를 흔들기 위한 계략의 시작이었다. 장수왕은 강대국인 북위 황실의 요청이었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공주들은 이미 모두 출가하였으니 대신 동생의 딸을 보내겠습니다. 이에 북위는 아무런 이의 없이 예물로 화려한 비단을 보내왔다. 비단을 받아든 장수왕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또한 곧 예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강대국은 이렇게 미소를 주고받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때 한 신하가 혼인을 반대하며 장수왕에게 아뢰었다. 폐하, 일찍이 북위는 북연과 사돈을 맺은 뒤 그 내부 사정을 파악하여 끝내 북연을 멸망시킨 전례가 있어옵니다. 북위는 천하의 패권을 노리는 나라로 그 야심이 결코 작지 않사옵니다. 이번 혼인 또한 화친을 가장한 계략에 불과하오니 이를 빌미로 우리 내부를 엿보고 훗날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보이옵니다. 장수왕은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여 혼인을 끊기로 결심하였다. 동생의 딸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니 혼인을 이어갈 수 없다고 전하라. 이에 북위 조정은 즉시 의심을 품었다. 고구려가 우리를 경계하여 혼인을 피하는 것이 분명하다. 북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다. 공주가 아니어도 좋다. 사촌이든 팔촌이든 반계 혈족이라면 누구든 보내라. 그러나 고구려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북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었다. 이에 북위는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려하였다. 그러나 곧 고구려의 국력과 군사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정면 대결로는 쉽게 승산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이때 한 신하가 나서 신중론을 펼쳤다. 폐하, 대군을 동원하여 요동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고구려는 험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성을 굳게 지킬 것이옵니다. 무리하게 진군할 경우 적은 성에 운거하며 시간을 끌 것이옵니다. 이후 우리 군의 보급로를 끊고 군사들이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정의 철기병을 출격시켜 요격한다면 이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더욱이 요동의 지세와 기후 또한 우리에게 불리하옵니다. 여름에는 장마로 강이 범람하여 진군이 어려워지고 이내 겨울이 닥치면 물이 얼고 풀이 말라 보급이 끊기게 되옵니다. 고구려는 이러한 지형과 기후가 주는 이점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단독으로 고구려 원정을 성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북위는 새로운 계략을 세웠다. 고구려의 적대적인 동북방의 물길을 끌어들여 협공하려 한 것이다. 물길은 퉁구스의 북방 기마민족으로 고구려의 동북방인 흑룡강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전투력만 놓고 보면 북방 민족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강자였으며 특히 거칠고 집요한 전투 방식으로 유명하였다. 5세기 중엽에 들어 세력이 크게 성장한 물길은 점차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세력 확장을 위해 북위와 직접 교섭까지 시도하고 있었다. 서기 479년 고구려 조정에서는 장수왕과 대신들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전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 긴장의 근원은 동북방의 물길이었다. 물길은 훗날 금과 청을 세우는 여진의 선조로 전투에 나서면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강인하고 호전적인 기질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한 물길이 단순한 국경 침략에 그치지 않고 북중국의 강대국 북위와 연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에게 있어 단순한 변방의 소요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다. 신하들 또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폐하, 지금 당장 군사를 일으켜 물길을 정벌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이옵니다. 우리가 동북방에 병력을 집중하는 순간 북이가 그 틈을 노려 요동으로 침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옵니다. 두 적을 동시에 상대하는 형국이 된다면 이는 실로 위험한 국면이 될 것이옵니다. 그때 장수왕이 조용히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동몽골 초원 한복판. 지도우였다. 지도우는 예로부터 명말산지로 이름 높았고 서역으로 통하는 초원 교역로가 반드시 지나가는 요충지였다. 장수왕이 입을 열었다. 지도우는 북이와 물길이 교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이곳을 우리가 장악한다면 두 세력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신들을 둘러보았다. 물길은 북이와의 교역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부족을 결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히면 곧 궁핍해질 것이고 내부가 분열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스스로 우리에게 다시 복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더 큰 그림을 내놓았다. 또한 우리가 지도우를 공격하여 그 일대의 유목민들, 특히 거란 등의 부족을 남쪽으로 밀어낸다면 그들은 결국 북위의 영토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위의 북방 변경에는 인구가 밀집하게 되고 식량은 부족해지며 초지는 빠르게 황폐해질 것이다. 외국인은 북위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장수왕의 전략은 명확했다. 이는 강한 적과 정면으로 싸우기보다 적의 취약한 곳을 공격하여 적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위위 구조의 계책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에는 위험도 따랐다. 고구려군이 탁 트인 동몽골 초원 깊숙이 진군할 경우 강력한 기병을 보유한 북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이를 대비해 장수왕은 또 하나의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북이의 숙적인 몽골 고원의 유연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지도우를 점령한 뒤 그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보내자 유연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흔쾌히 동맹을 수락하였다. 서기 479년 여름, 장수왕은 철기병 1만을 지도우로 출정시켰다. 고구려군은 만주와 몽골을 가르는 분수령인 대흥알령 산맥을 단숨에 넘어 동몽골 초원으로 진입하였고 곧바로 지도우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같은 시각 유연 또한 약속대로 경기병 1만을 보내 서쪽에서 지두우를 압박해 들어왔다. 동서에서 협공을 받은 지두우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포로로 잡혔고 땅은 고구려와 유연이 나누어 점령하였다. 고구려군의 전격적인 초원 진출은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동몽골 일대에 살던 거란과 해의 여러 부족은 공포에 질려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결국 북위의 변경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북위의 북방 변경에는 갑작스럽게 인구가 밀집하게 되었고 가축의 과도한 방목으로 초지는 빠르게 황폐해졌다. 목초지가 사라지자 식량난이 발생하였고 이는 곧 북위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졌다. 한편 동북방 만주의 물길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북위로 통하던 교역로가 차단되자 경제적 기반이 흔들렸고 결국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세력이 약화된 물길은 더 이상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었고 마침내 다시 고구려에 복속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위가 구상했던 고구려 협공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장수왕은 강한 적과의 정면 충돌 대신 그 연결고리이자 약점이었던 지두를 공격함으로써 전세를 뒤집었다. 이는 곧 위위 구조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동북아시아 광역 통제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북위가 양자강 이남의 송나라를 공격하면 송나라는 동중국해와 서해를 건너 고구려의 이를 알렸고 고구려는 내몽골 초원을 넘어 유연에 이 사실을 전하여 유연으로 하여금 북위의 북쪽을 공격하게 하였다. 반대로 북위의 기마군단이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 고원의 유연을 공격하면 유연은 이 사실을 고구려에 알렸고 고구려는 서해와 동중국해를 건너 송나라의 이를 전하여 송나라가 북위의 남쪽을 공격하게 하였다. 남중국의 송나라는 매우 부유한 국가로서 고구려에 항상 넉넉한 양의 곡물과 차, 비단을 보내주었다. 고구려는 남중국에서 유입된 곡물과 차를 몽골 고원의 유연에 재분배하였다. 당시 유연은 북위의 무역금지로 인해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유연이 위치한 몽골 고원은 춥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곡물과 차와 같은 식량을 생산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영양 상태가 악화되어 괴혈병과 유사한 결핍 증세를 겪고 있었다. 고구려는 곡물과 차를 유연에 공급함으로써 유연의 국력과 군사력 유지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고구려가 결성한 북중국 포위망으로 인해 중원의 강대국 북위는 중국을 통일할 수 없었으며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동시에 중개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외교, 군사적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초원 교역로를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지두를 정복한 이후 초원길을 통해 서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초원길은 당시 동서교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고구려는 요서지방의 조양을 기점으로 서북방향으로 거란, 지두, 유연을 거쳐 서역에 이르는 교역망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유리, 향료, 상아와 같은 이국적인 물품들이 유입되었다. 지두를 장악하면서 말과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유화상류, 실한물 앵강의 거란 지역에서는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서쪽으로는 북위와 송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비단, 도자기, 서적, 곡물 등 다양한 중국 물품이 들어왔다. 특히 남쪽 송나라에서 유입된 대량의 곡물은 고구려의 식량 기반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국방에서는 부여와 물기를 장악하여 초피, 모피, 각궁 등의 특산물을 확보하였고 남쪽으로는 한수를 넘어 백제, 신라, 가야, 외에 이르는 교역망까지 연결되었다. 이처럼 고구려는 내몽골, 만주, 한반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교역망을 구축하며 중개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요동과 만주 지역에는 철, 금, 은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뒷받침하였다. 고구려의 강력한 철제 무기와 갑옷 역시 이러한 자원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 결국 고구려의 영토 확장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교역로와 자원 거점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간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이는 고구려 지배층이 군사, 외교,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장수왕 시기 고구려는 중원의 북위, 강남의 남제, 초원의 유연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사강 체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북위는 고구려의 국력이 한창 강성하다고 여겨 사신들의 숙소를 배치할 때 남제를 첫 번째, 고구려를 두 번째로 두었으며 고구려 사신의 관저 또한 남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어졌다. 나아가 의전 서열에서도 양국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이에 대해 남제 사신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어찌 중원 국가도 아닌 동쪽의 오랑캐를 이토록 예우할 수 있는가? 이 일화는 당시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 시기가 곧 고구려의 최전성기였음은 분명하다. 서기 491년 장수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위 조정 역시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북위의 효문제는 흰 위모관과 배로 만든 심의를 갖추어 입고 동쪽 교회로 나아가 직접 애도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예우를 넘어 오랜 세월 강력한 왕국을 이끌며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한 군주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였다.